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민생과 복지 이슈를 재미있고 쉽고 깊이 있게 다루는 정책 시사 방송입니다. 저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의대 이상희 교수입니다. 저와 함께 진행할 고정 패널 버터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버터 바른 목소리 버터 서정입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홍보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서촌의 대표적 맛집이었던 궁중족발의 사장 김모 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일 건물주 이모 씨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 즉 살인 미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김 씨 사건의 경우 그간 도심 상권 등을 중심으로 문제가 된 젠트리피케이션이 극단적 결과로 이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9일 한겨레 신문에 사설 하나가 실렸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비극이라는 제목이 달렸는데요. 버터가 요약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6월 8일자 한겨레 신문 사설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서촌 젠트리피케이션의 비극, 상가 임대차법 바꿔야입니다. 서울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아무개 씨 부부는 2009년 분식집과 실내 포장마차를 하면서 번 돈에 대출금을 받아 가게를 차렸다. 빚을 갚아가며 자리를 잡을 무렵인 2016년 1월 바뀐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한 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297만 원이던 임대 보증금을 보증금 1억 원에 월 1,200만 원으로 4배 넘게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반발하는 김씨 부부에게 건물주는 명도 소송을 내 승소했고 이후 강제 집행으로 이어졌다.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을 비롯한 시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함께 지켜왔으나 지난 3일 새벽 중장비를 동원한 12번째 강제 집행에서 가게 문이 뜯기고 안에 머물던 활동가 2명이 끌려 나왔다. 안녕하세요. 별PD입니다. 여러분 하트 잊지 않으셨죠? 네. 지금 바로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촌 젠트리피케이션의 비극이라는 제목이 달린 사설인데요. 네. 그렇다면 버터, 젠트리피케이션이 뭐죠? 네, 예전에 저희도 이 방송에서 다뤘었는데요. 이 낙후된 구도심이 번성해서 명소로 발전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게 되는 거죠. 이후 임대료가 오르고 그 결과 원주민들이 내몰리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원주민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세입자들이 많이 되겠죠.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앞에 젠트리어가 이게 젠틀, 신사란 소리잖아요. 네. 제가 옛날에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원래 이게 사회학 용어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이렇게 그 낙후된 지역을 재개발해가지고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좋게 되는 거니까 젠트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네는 고급스러워지고 좋아졌는데 원래 그 지역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세입자들은 쫓겨나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학적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 이렇게 부른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예.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 한복판에서 이게 망치를 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막 쫓아갑니다. 도망치는 사람은 건물주 이모 씨였고 막 쫓아가는 사람은 세입자 김 씨, 그러니까 궁중족발 사장이시죠. 네, 완전 영화 같은 장면입니다. 네, 김 씨는 결국 이 씨를 둔기로 이 망치죠. 가격했고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특수상해 및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결국에는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네. 세입자가 대낮에 망치를 들고 눈이 벌게져가지고 막 건물주를 쫓아간다. 이게 그냥 벌어질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연이 깊을 것 같죠? 네. 서촌 궁중족발의 분쟁은 횟수로 3년째라고 합니다. 그 3년 동안 그 궁중족발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버터 한번 따져봅시다. 어떻습니까? 네, 제가 그 허프 포스트 코리아, 요즘 허핑턴 포스트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 실린 백승호 씨의 글을 참고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 씨 부부가 서촌에서 궁중족발의 문을 연 건 2009년이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서촌의 잔뼈가 굵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서촌에서 20여 년간 분식점, 포장마차, 당구장 등을 운영하며 자식을 키웠다고 합니다. 김 씨 부부가 궁중족발을 차리려고 들어갔던 곳은 원래는 슈퍼마켓을 하던 곳이었고요. 당시 서촌은 그리 붐비는 소위 말해 핫플레이스 이런 곳은 아니었기 때문에 권리금 3천만 원과 보증금 3천만 원 그리고 월 263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슈퍼를 족발집으로 바꾸고 시설을 개보수하는 데도 6,500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건물의 용도가 슈퍼마켓이었죠. 슈퍼마켓이었는데 장사 별로 안 되는. 장사도 뭐 크게 잘 안 되고 해서 네. 권리금 3천만 원 주고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63만 원 이렇게 임대료를 내면서 궁중족발을 시작한 거죠. 네. 시설을 개보수하는데도 돈이 좀 들어갔겠네요. 6,500만 원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궁중족발 김씨 부부는 20년 동안 그전에 뭐 분식점, 포장마차 이렇게 하면서 이 동네에서 진짜로 잔뼈가 굵었네요. 예, 이렇게 시작할 때 첫 번째 건물주와는 별 충돌이 없었습니다. 김 씨와 건물주는 해마다 계약을 연장했다고 하고요. 김 씨와 건물주는 이렇게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5월 임대료를 263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인상하는 뭐 적절한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건물주하고는 충돌이 없이 네. 묵시적으로 1년씩 이렇게 계약을 갱신하면서 쭉 이어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5월에 이제 마지막 계약을 다시 또 재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그죠? 네, 뭐 7만 원 정도 인상해서 뭐 재계약이 됐습니다. 네, 별 문제가 없었고 그러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보면 재계약을 뭐 특별하게 하지 않더라도 서로 간에 이견이 없다면 계약이 1년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인하고 이 궁중족발 김 씨는 수년 동안 그냥 이렇게 묵시적 갱신으로 1년씩 이렇게 쭉 계약을 이어온 거죠. 그냥 네. 별 문제 없이 이어져 온 겁니다. 그렇죠? 네. 제가 계속 경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5년 12월입니다.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건물을 구입한 이 씨는 궁중족발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이제 새로 들어온 건물주죠. 건물을 리모델링 하겠다는 조건을 걸긴 했지만 인상 금액이 엄청났습니다. 이게 얼마냐면요. 보증금은 1억, 월세 1,2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잠깐만요. 원래 보증금이 얼마였죠? 3천만 원이었잖아요.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이 7천만 원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인 더 거네요. 인상을 해달라는 거죠. 네. 거기다 월세는 1,200만 원이고요. 월세가 아까 300만 원이 좀 안 됐잖아. 279만 원 그랬죠? 270만 원. 270만 원이었습니까? 예, 하루아침에 임대료는 4배가 넘게 올랐고 당장 7천만 원이 넘는 임대 보증금도 새로 구해야 했습니다. 이 돈을 구할 수 없던 거고요. 4배가 올랐다는 사실 말고도 1,200만 원 월세죠. 납득할 수 있는 액수는 아니었죠. 엄청난 거죠. 1,200만 원 다달이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겁니다, 진짜. 월세를. 네. 서촌 주위에서 일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몇 명에게 임대료의 적정성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한결같이 1,200만 원은 이해하기 힘든 액수라며 손사래를 쳤다고 합니다. 이게 나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중개업자는 이 동네가 아무리 올랐어도 궁중족발 지역이 장사가 잘 되는 곳이란 걸 감안해도 그 액수는 너무 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아마 나가라 이런 요구였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세입자 김 씨, 그러니까 궁중족발 사장 김 씨가 임대료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죠. 그렇습니다. 거부했던 거죠. 제 생각에는 여기 네. 이사 온 사장님이 자기가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아직은 드러난 게 없는데 저희 동네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사례가 많죠, 사실은. 네.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뭐 아는 사람에게 주려고 그랬든지는 그건 아무도 네. 모르는데 어쨌건 이 세입자 김 씨는 임대료 인상을 거부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건물 주인은 이제 나가라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네. 아니 인상을 거부했으니까 나가라, 결렬됐다, 나가라. 이제 그런데 못 나가겠다라고 지금 버티는 거죠. 네. 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내쫓는 방법이. 이 월세를 네. 안 받으면 돼요.
근데 월세를 안 받는 방법이 뭔가 하면 도망 다니면 돼요. 월세 안 받겠다고. 집주인이. 그럼 또 공탁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자 김 씨가 이 월세를 안 받겠다라고 도망 다니는 건물주에게 월세를 줄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다 돈을 낸 거죠. 월세를 법원에다 낸 거죠. 법원에다가 돈을 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공탁 때문에 이 건물주에게 제때 내야 될 이 월세를 안 냈다. 이런 이유로 내 가지고 계약이 파기되는 것을 지금 못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건물 리모델링 하겠다라는 이유로 법원에다가 이제 변경을 신청한 거죠. 그렇습니다. 소송 내용을 변경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분쟁이 되니까 이 법원에서 재판을 했는데 2017년 8월 달이에요. 네. 건물주의 손을 들어줘 버린 거예요. 작년 여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건물주의 손을 들어준 거죠. 판사들이 임대료를 4배 올려달라고 하는 건물주의 요구가 무리한지, 혹은 한 장소에서 7년이나 일했던 세입자가 권리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내쫓기는 사연이 어떤지, 이런 것은 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법원의 판사들은 그냥 오로지 하나의 법조항 이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다시 계약하겠다, 이렇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단지 5년이다라고 하는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0조 2항을 들고 나오면서 바로 건물주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 5년이라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10조 2항입니다. 임차인은 5년의 기한 내에서만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세입자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세입자는 5년 내의 기한에서만 임대인에게, 그러니까 건물주죠,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건데요. 궁중족발 김 씨는 이미 7년이나 지나 있기 때문에 가게를 비워줘야 했던 겁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버터께서 이해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을 리모델링이니 뭐니 이런 이유를 달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이미 7년이나 살았기 때문에. 네. 5년 넘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법률이 이분의 세입을 보호해 주질 않아요. 그렇죠? 법에서 보호를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은 야속하게도 세입자를 딱 5년까지만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계약이 5년이 지나면 그냥 자유시장에 맡겨버리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네. 건물주가 합법적으로 이겼던 것이고요. 2017년 10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8월 달에 법원이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리고 그해 10월이니까 한 2달 지났죠. 네. 그래서 건물주는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제로 강제로 내쫓을 거 아니에요. 네, 퇴거 명령이죠. 근데 안 나가고 버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죠? 안 나가고 버티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법원 노무자들 있죠. 법원 노무자. 집행관이라고도 볼 수 있죠. 법원이 고용한 일종의 용역인데요. 네. 이분들하고 또 사설 용역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0여 명을 동원해가지고 퇴거를 이제 시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강제 퇴거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궁중족발이 강제로 퇴거된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니까 마음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의 모임이라든지 여러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함께 연대를 해가지고 저지운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충돌이 벌어졌죠. 네. 이 과정에서 집행을 저지하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다쳤습니다. 이빨이 부러졌어요. 이런 식으로 인사사고가 발생하니까 경찰이나 집행관이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집행할 수가 없다. 이 바로 집행불능이잖아요. 네. 일단 이 집행불능을 선언하고 그날은 이제 철수를 했대요. 그런데요, 지속적으로 또 이게 집행을 하러 옵니다. 강제퇴거 집행이죠. 네. 2018년 6월까지, 그러니까 2017년 10월 10일 첫 강제퇴거 시도가 있었고, 그리고 2018년 6월까지 총 12번의 집행 시도가 있었던 겁니다. 계속 충돌이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죠? 두 번째 집행 과정에서는 이 세입자 김 씨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6월 지게차가 집행을 시도했고 건물의 벽이 허물어졌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상황이 마무리되게 된 건데요. 버터 어떻습니까? 예, 지금까지 얘기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임차인, 그러니까 세입자죠. 세입자가 밀려난 이번 궁중족발 사건은 일종의 공식 같은 일인데요. 낙후된 구도심이 갑자기 핫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 뜨는 동네가 되고, 뜨는 동네. 예, 임대료가 오르자 기존 세입자나 상인들이 버티지 못하고 쫓겨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불리는 이런 과정은 대부분 합법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일어난다. 그렇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이번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4배나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불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네. 뭐 4배가 아니라 10배 올려달라고 그래도 불법은 아니에요. 그렇죠. 10배, 100배를 올려달라도 불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4배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재계약을 하고 아니면 나가라. 이런 거죠. 그게 우리 사회에서 보장하는 자유로운 계약의 원리입니다. 이 자유로운 계약에서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궁중족발 사건에서 임대인이 제시한 월 1,200만 원의 임대료는 시장가를 훨씬 넘어선 액수였음에도 말이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한순간 영업이 터전을 잃게 되는 겁니다. 정말 억울하고 잔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법은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이렇게 따지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버터가 지금 법은 도대체 뭐하고 있냐 따져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한번 꼼꼼하게 법이 뭐하고 있는지 알기 쉽게 한번 따져봅시다. 버터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상가 건물을 임차한 세입자들 중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되는 세입자가 있고 아예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세입자가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 제1항을 보면요. 여기가 이제 적용 범위를 규정한 법률 조항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한다. 다만 여기가 중요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정 금액 이게 바로 환산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환산 보증금 이하의 임대차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의 대상, 그러니까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이 법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들은 환산보증금 이내의 임차인과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는 거죠. 여기서 환산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금 있죠. 보증금 네. 더하기 네. 월세 곱하기 100이에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가 200만 원이라면 네. 환산보증금은 얼마가 될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놓고 한번 따져볼게요. 그러면 뭐 보증금 1억이고 월세가 200 곱하기 100이면 월세가 200이고 여기다가 100억 곱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2억 원이 되잖아요. 네, 이 그렇습니다. 2억 원하고 보증금 1억 원을 더하면 3억 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00만 원인 가게는 환산 보증금으로 따지면 이게 3억이 되는 겁니다. 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거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금액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 법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이 환산 보증금 금액 이하라면 적용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세입자를 환산 보증금 기준으로 했을 때 초과 임차인 그리고 초과 안 한 이내 임차인으로 나눠서 법을 달리 적용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이게 이제 철학의 차이에 기인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2001년 12월에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건물주의 재산권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말이죠. 뭐 경제 민주화라든지 세입자들의 마음 편하게 장사할 권리라든지 이런 보통 사람들의 권리의 보호에는 굉장히 둔감했던 시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군요. 이 법이 제정됐던 때가 2001년이거든요. 지금부터 뭐 한 16년, 17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보수적 관점을 중심으로 영세 임차인만이라도 보호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법률이 제정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의 애초에 제정의 취지는 영세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가난한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죠. 당시 정부와 정치권은 시민사회의 거센 입법 요구를 일부라도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한, 그러니까 영세 임차인만이라도 보호하는 그런 환산보증금 기준을 정하는 이런 입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환산보증금 이하의 영세 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에 국한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처음 시행되었던 2003년 당시에 환산보증금은 2억 원에 불과했던 겁니다. 정부가 지난 1월에 상가건물 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서 환산보증금 액수가 서울의 경우 기존의 4억 원에서 6억 1천만 원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을 보호할 수준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버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도 1월 달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을 문재인 정부가 개정을 했습니다.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령이니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개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법률을 고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일단 이걸 고쳤어요.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이 4억 원이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4억 원이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00만 원인 겁니다. 많겠네요, 그럼. 그러니까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00만 원을 넘어가는 가게가 굉장히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서울시 내면 웬만한 상가는 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월세가 다들 이제 뭐 300만 원 넘어가잖아요. 장사 조금 될 만한 곳에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4억 원 갖고는 제대로 이렇게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6억 1천만 원으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터가 6억 1천만 원 정도로 올렸으면, 이 정도면 그래도 대부분의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준이 되지 않겠나, 지금 이런 질문이지 않습니까? 네. 이 6억이면 뭐 보증금 1억이면 월세 500, 600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월세가 600이 아니고 500이 되는 거죠. 보증금 1억이 있으면. 네, 그렇습니다. 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저는 모든 임차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예 이 법 제2조 환산보증금 조항 자체를 저는 폐지하는 게 옳다고 보는 겁니다. 현재 박주민 의원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거든요.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의 재산권 보호를 옹호하는 보수 야당의 반대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지금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박주민 의원의 뜻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야당의 반대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 타협을 해야 될 텐데요. 이럴 경우에 시행령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개정을 좀 하셔가지고 이 보증금을 현행 그 서울시의 경우에 6억 1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던 것을 한 10억이나 15억 정도로 이렇게 크게 인상을 해버리면 이게 차선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15억으로 하면 뭐 법 개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말입니다. 1월 달에 있었던 그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90% 정도의 상가건물 세입자들은 이제 법적 보호를 완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여전히 문제가 되는 곳은 서울시 명동 있죠. 네. 그다음에 강남 벨트, 청담동 이런 식의 그 유동 인구가 아주 풍부한 상위 상권은 평균 환산 보증금이 8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6억 1천만 원을 넘어가 버리니까 보호를 못 받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곳의 세입자들은 여전히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형편이라서 뭐 10억이나 15억 이상으로 크게 올려버리는 것도 저는 뭐 차선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이 가게 하나 차려서 돈을 벌 때까지 가끔은 바로 이제 대박이 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자리를 잡을 만하면 나가라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떻게 좀 보호가 될 수 없을까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보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5년으로 딱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네. 우리 봤지 않습니까? 10조 2항. 그렇습니다. 5년까지만 보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5년이 종료될 때 건물주가 나가 하면 어떻게 돼요? 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황무지를 갈고 닦아서 옥토를 만들어서 농사를 좀 지을만 하니까 장사 안 되던 가게가 장사가 잘 되도록 좀 만들어가지고 이제 돈 좀 벌어볼 만하니까 나가라, 이거 아니에요. 잔인한 거죠. 잔인합니다. 근데 임대차 기간을 그럼 최장 5년에서
그러니까 10년으로 늘리면 10년 뒤에는 건물주가 계약갱신을 안 해주고 나가라고 할 것 같은데 아예 계약갱신 기간을 없애는 게 낫지 않나요? 이거 불가능한가요? 현재 국회에 여러 건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계약갱신 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자라고 하는 법률 개정안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아예 기간 제한을 폐지하자라고 하는 개정안도 있거든요. 박주민 의원의 개정안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정치권의 의견은 지금의 5년에서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자 이런 쪽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폐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계약갱신 요구권이 임대차 기간 5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는 계약갱신 때 5% 이상 월세를 올려받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요. 5년이 지나면 이게 사라진다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총 임대차 기간 5년이 지나면 임대료 인상률 5% 제한이라고 하는 보호 규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건물주인 임대인이 달라는 대로 임대료를 올려주든지 아니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번에 궁중족발 이 사건이 난 것도 이것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5년이 지나고 나니까 나가라라고 하는 말 대신에 뭐라 했습니까? 4배 올려주세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나가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5년 조항 중에 예외 조항이 있더라고요. 가령 건물이 오래되고 낡았다는 이유로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세입자는 5년 이내라도 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적 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제1항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기존 상가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거든요. 네. 사실 이게 말은 되잖아요. 네네. 건물이 너무 노후했거나 훼손돼 있기 때문에 이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단 말이죠. 네. 이런 경우에는 뭐 철거하거나 재건축해야 되잖아요. 뭐 이건 명분이 충분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5년 기한의 계약갱신 요구권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을 장사를 안 하고 한 2년만 장사했어요. 아직 3년 더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건물을 재건축해야 돼. 이거 안전 문제 때문에 철거해야 돼. 라고 한다면 나가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박주민 의원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법률안에서 조문하가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재건축 건물의 우선 입주 요구권이 바로 그것인데요. 철거라든지 재건축을 사유로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된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임차인은 그 건물을 철거하고 당연히 그 재건축했을 거 아니에요, 상가 건물을. 네. 그러면 그 재건축 상가 건물의 임대인에게 앞서 행사하지 못했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5년 내니 기간인데 2년만 있다가 만약에 나가고 다시 건물을 지었다면 3년을 더 3년 남았잖아요. 거네요. 맞습니다. 그 기간. 그러니까 앞서 행사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 이제 이게 박주민 의원의 아이디어인데 네. 굉장히 좋은 생각 아닙니까? 저는 되게 당연한 생각 같은데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얘기하면 이 또 권리금 얘기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권리금을 법에서 인정한 거 맞죠? 그렇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3을 보면 권리금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딱 법적으로 정의를 해놓고 있는데요. 2015년의 법률 개정으로 마침내 권리금이 법적으로 인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금은 법적 보호를 받는 합법적인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건데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의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권리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의 오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대규모 점포라든지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들어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부분을 개정 법률안 여러 개가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이마트 이런 겁니다. 그 백화점 같은 마트 있잖아요. 지금 근데 전통 상인도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또 시장도 여기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규모 그런 그 백화점 같은 거를 보호할 필요가 뭐가 있냐. 네.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 상인들도 보호를 못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에 이제 이걸 예외로 하고자 하는 건데요. 그래서 시장 상인들은 권리금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법적으로 권리금은 무조건 회수할 수 있는 건가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계약 기간이 되기 3개월 전에. 그렇습니다. 5년 계약 기간이 다 끝났잖아요. 네. 그럼 끝나는 그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을 이제 찾는 거죠. 끝나기 전부터인가요? 그렇습니다. 3개월 동안. 네. 계약기는 끝나고 나면 이제 나가야 3개월. 되니까요. 네. 5년 계약기는 끝나면 나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 계약기간이 끝나는 그 시점부터 3개월 전에 그 3개월 기간 동안에 신규 임차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규 임차인에게 인수인계를 해주고는 유형, 무형의 자산으로서 권리금을 이제 챙기는 거죠. 그런데 이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문제가 돼요. 이 기간을 연장하자 아니면 이 기간 아예 폐지하자 지금 이런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또 여러 개가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지금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를 못해서 고칠 곳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상가 건물 임대차는 분쟁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걸 해결해주는 제도나 뭐 분쟁기구, 정식 기구 뭐 이런 건 없나요? 상가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지금 계약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이 건물에 세를 들려고 하는 사람과 이 건물을 세 놓으려고 하는 사람 사이에 계약 관계가 맺어지는 건데 이 계약 관계가 굉장히 공정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갑과 을의 관계처럼 돼버리기가 쉽지 않습니까? 네. 이제 불공정한 계약이 맺어지게 되면 어느 한쪽이 억울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너무 억울하면 정말 하소연할 곳도 없고 나중에는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이런 불상사까지도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같은 이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상가건물 임대차 상담센터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상가건물 분쟁에 대해서 상담을 해줍니다. 또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또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담도 하고 분쟁도 조정을 해요.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임대차 분쟁 건수의 거의 절반이 이 권리금 문제였습니다. 아, 이게 권리금이 집주인한테 받는 돈이 아니죠? 권리금은 기존의 되죠.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건물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권리금 저거 자꾸 저기 흘러다니는 것은 내 건물의 값어치인데 왜 저들이 주고받지? 저거 나중에 내가 먹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일종의 보증금에 업을 해서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이 권리금 문제가 분쟁 건수의 거의 절반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이 계약 갱신이에요. 계약을 갱신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자꾸 나가라 그러거든요. 네. 아니 무슨 말이냐 지금 법으로 5년 동안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2년밖에 안 있었지만 너 나가라. 왜냐하면 내 이 건물 좀 리모델링 할래 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이런 또 분쟁이 생기고요. 또 임대료 조정 때문에요. 임대료가 지난 1월 달에 그 상한이 연간 5%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5% 이상 못 올리도록. 근데 그전에는 9%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심지어는 더 많이 올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임대료 분쟁이 또 많아요. 이런 식으로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서울시 같은 지자체의 이런 분쟁 조정 기구라고 하는 것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게 아니고 그냥 서울시가 임의로 이걸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 조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적 규정이 없고 강제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법제화하자 이런 요구가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조정기구에 법적 조정 능력을 부여해서 임대차 보호를 제대로 하자. 그러니까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거죠. 오늘 대표님 덕분에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 요기에 대해서 완전히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회에는 세입자 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여러 건 발의된 걸로 아는데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보수 야당이 협조를 하지 않아서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거죠. 저희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는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바로 이 개정 법률안에 조속한 입법을 요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칩니다. 지인들에게도요 많이 청취를 권해주시고요. 저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대표님 고맙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역동적 복지국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 복지국가 실현의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